안녕하세요. ECS텔콤의 유기동 이사입니다. 예, 챗GPT가 열풍입니다. 그 작년 11월 말에 나오는데 뭐 엄청난 사용자와 이제 영향을 지금 구사하고 있죠. 이런 새로운 게 나오면 저희는 바빠집니다. 그죠? 센터장님이 야 이거 뭐야 확인 좀 해봐 뭐 그러기도 하고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야 이거 뭔데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이거 왜 똑똑한데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회사에 쓸 수 있는 거야? 뭐 어떻게 써야 돼?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다 콜센터 관련 분들이니까 이제 콜센터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서체로 진지하게 써놨습니다. 요게 오늘 세미나의 가장 큰 난관일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용어 한 개만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용어 중에 이제 파라미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미터. 이게 뭐 인공지능 관련, 특히 요즘 GPT 관련 뉴스 보면 파라미터가 수천억 개니 파라미터를 10분의 1로 줄여 막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요거 잠깐만 설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파라미터는 개발할 때 쓰는 용어는 이제 매개 변수라고 그러는데, 실제 인공지능에서는 매개 변수보다는 이제 학습되는 가중치를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또 좀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AI 엔진의 크기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살 때 배기량이 2000cc다 3000cc 할 때 그 배기량 크면 뭐 엔진이 더 큰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기술 동향입니다. AI 엔진의 발전, 이 자연어 처리 쪽 분야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파라미터 나오죠. 그래서 이 오른쪽이 이제 시간축, 가로축이 시간축이고 이제 위쪽이 이제 파라미터 크기인데, 보시면 2018년도에만 해도 뭐 파라미터가 1억 개, 뭐 3억 개,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GPT-3가 1750억 개입니다. 한 3년 사이에 거의 1000배가 늘어났죠. 근데 밑에 보시면 또 엘렉트라라고 또 3억 개짜리도 그 시즌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는 커지는 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지만 성능을 개선하는 쪽 두 개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GPT-3 나오고 1750억 개, 뭐, 와, 이거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 장표는 순수하게 파라미터 크기만 그냥 나열한 겁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빈 공간 많죠. 뭔가 더 큰 게 있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제 구글, 팜 5,400억 개입니다. GPT-3랑 비교도 안 정도로 크죠. 마이크로소프트도 5,300억 개짜리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GPT는 또 4가 있지 않습니까? 4는 대략 한 1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문서로 나온 건 없어가지고 다들 추측할 뿐입니다. 여러 개의 이제 거대 모델들을 합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이제 이 다음입니다. 더 큰 게 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제민이라고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픈AI GPT-5도 나올 것 같은데, 얘들은 뭐 다들 한 2조 개 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 이렇게 다 파라미터를 늘려갈까요? 이 파라미터 늘리는 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구글에서 팜이라고 아까 보여드렸죠. 5,400개짜리 그 파라미터의 그 엔진을 만들면서 발견한 건데, 보면 창발성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머전트 어빌리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한 80억 개쯤 있을 때는 얘가 의도 분류를 하더라. 근데 한 600억 개쯤 되니까 번역도 하고 요약도 되네. 그 다음에 5천억 개 넘어가니까 이게 막 수학 계산도 하고 막 그렇게 코드도 짜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라미터를 늘리니까 새로운 기능이 이제 발현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AI 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야 이번에 파라미터 더 늘리면 더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난제, 생성형 AI 왜 똑똑한가, 챗GPT 왜 똑똑한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는 오픈AI에서 201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오픈AI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데, 스타트업이긴 한데 시작할 때 2015년에 시작할 때 창업 시드머니가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트업하고는 시작이 다르죠. 그래서 요 챗GPT를 이해하려면 요 이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좀 유리합니다. 챗GPT가 챗하고 GPT인데, 챗이 이제 우리가 채팅하는 대화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 GPT가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사전 학습된 생성형 언어 모델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을 하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여기 중간에 제가 인공지능 신공망 같은 걸 안 넣어놨죠.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입력을 주면, 문장을 주면 그 문장의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바불이라는 걸 넣으면 그 다음에 먹었다를 예측하면 그게 제일 좋을 거야. 이거 다음 단어를 맞추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 트랜스포머는 뭐냐? 요 언어 모델을 만들 때 이 언어 모델의 아키텍처를 구글에서 만든 트랜스포머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 언어 모델을 학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모델 여기 파란색 박스로 있는 요 부분이 그 유명한 어텐션이라는 거고, 요거의 사이즈, 이거를 이제 층을 쌓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파트 같습니다. 평수 넓히고 층수 높이면 아파트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GPT 1, 2, 3는 똑같은 구조인데 이 층수 쌓고 그 파라미터 수를 늘려서 이제 성능이 좋아진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파라미터 수가 대략 한 1000억 개 넘어가면 그때 저희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요 뭐 1000억 개는 어디 정해진 건 아닌지 제가 보니까 대략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나왔던 단어 중에 트랜스포머 기반의 사전 학습된 생성형 언어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럼 중간에 사전 학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전이 이렇게 뭐 사전 딕셔너리를 본다는 게 아니고 선행 학습입니다. 프리 트레이닝. 이건 뭐냐면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게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문서들을 가져와서 그거에 단어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 단어를 그냥 예측하게 모델을 만들어요. 학습을 시켜요. 무식하게 그냥 열심히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고 나면 얘가 무슨 기능이 생기냐면 뭐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분류를 하거나 이런 건 안 돼요. 단지 이 단어하고 단어와 문장 간의 관계나 맥락을 얘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 이 단어가 두 개가 비슷하구나. 이 문장하고 저 단어는 비슷하구나. 뭐 중간에 대명사가 나오면 이 시랑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 그 정도까지 하는 게 이제 프리 트레이닝입니다. 그럼 이걸 하고 나면 뭐 챗GPT처럼 똑똑해지냐? 전혀 아닙니다. 이제 GPT만 이야기한 거고, 실제로 똑똑해지는 거는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똑똑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 챗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숨겨진 학습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T-3는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그냥 코퍼스를 그냥 쭉 학습한 거고, 그 뒤에 이제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도록 질답 셋을 넣어가지고 파인 튜닝을 합니다. 이걸 이제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전문 큐레이터가 투입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기본적인 대답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뭐야라고 하면서 7세 아동한테 7세 어린이한테 설명할 수 있게 해줘, 뭐 이런 것들은 대답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래서 강화학습을 합니다. 근데 강화학습을 우리가 이제 바둑이라든지 뭐 게임 같은 건 강화학습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강화학습이라는 건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건데, 보상이라는 건 게임의 규칙이 명확할 때 보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 답변 대화는 대화 결과에 대한 어떤 보상값을 측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RLHF라고 해서 휴먼 피드백을 가미한 강화학습을 합니다. 요게 이제 구글하고 오픈 AI가 몇 년 전에 만들었던 기술입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한 거죠. 그걸 했더니 엄청 똑똑해진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처음에는 교과서 내용을 열심히 외운 겁니다. 이게 프리 트레이닝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외운다고 시험 잘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모의고사도 치고 오답노트 공부하고, 요게 이제 지도학습. 그 다음에 이제 1대1 쪽집게 가야 하는 거죠. 이 정도 했더니 이제 저희 인서울이 이제 수능 점수를 넘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챗GPT가 똑똑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것만 가지고 이제 챗GPT가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고, 챗GPT는 그 위에다가 이 세이프티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일종의 필터 같은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혐오 발언,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답을 안 하게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거, 요거까지 해서 챗GPT가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챗GPT가 이제 왜 똑똑한지는 대략은 이제 짐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챗GPT 좋은데 이 기업에서 아직까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뭐 외국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식의 한계입니다. 챗GPT는 2021년 9월 거까지만 학습되어 있습니다. GPT 3.5, 4.0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기업의 어떤 서비스나 상품, 특히 한국 회사 거는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전혀 학습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게 챗GPT는 파인 튜닝이 안 돼요. 챗GPT 3.0, GPT 3.0까지만 파인 튜닝이 되고 3.5부터 안 됐었는데, 이 3.5가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요게 이제 며칠 전에 파인 튜닝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해서 그걸 내가 내려받아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여전히 사스 형태로만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부 구축이 불가능합니다. 이 챗GPT의 알고리즘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파라미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내부에 설치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GPU 수천 대가 필요하고 제가 그냥 단순하게 올해 제가 1월 달인가 이제 장기 휴가 했었는데 그때 집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AWS에서 내가 A100 GPU를 임대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해서 계산해봤더니 거의 한 200억 정도 하면 한 번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내부 구축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보안 이슈 얼마 전에 있었죠. 뭐 삼성전자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내부 코드를 이제 GPT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미국으로 갔다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이라든지 뭐 민감한 데이터들은 이슈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지 우리가 기업에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이 지식의 한계,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제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업의 내부 지식을, 이걸 이제 우리가 어디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잘 저장을 해놓고, 이 저장된 내용을 이 GPT나 이 생성형 AI가 참고해서 답을 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질문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저장된 지식에서 문서를 찾아서 그 문서를 참고해서 답을 생성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걸 이제 이 RAG라고 그럽니다.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그러는데, 기존의 MRC하고는 좀 다릅니다. MRC는 클로즈드 도큐멘트, 지정된 도큐멘트 내에서 답을 찾는 거고, 이거는 이제 ODQA라고 오픈 도큐멘트 퀘스천 앤서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문서가 있는 다수의 문서 내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용자가 내가 70살인데 ATM기 할인 같은 거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많은 문서 중에서 정확하게 그거하고 해당되는 내용만 찾습니다. 문서가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내용만 찾는 거죠. 65세 이상은 100원 할인이 되네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해서 이제 최종적인 답변을 만듭니다. 얘 65세 이상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여기 문서에 있는 내용이랑 답변 내용이 약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생성하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그걸 참고하기 때문에 틀리지를 않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할루시네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팅을 엄청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테스트하려고 저희도 이제 뭐 플레이그라운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이제 참고하는 건데, 이 RAG를 쓰면 좋은 게 이 원본 문서도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 누르면 이제 이걸 내가 참고했던 원본 문서를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뭐 할 수 있는 이 GPT를 쓸 때 쓸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튜닝을 해야 되고, GPT도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GPT 3.5도 여러 개 모델이 있고 4.0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지체 LLM 같은 거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3.5하고 4 써보면 3.5가 약간은 이제 조금 부족할 때가 있긴 한데 속도가 빠릅니다. 4.0은 정말로 똑똑한데 속도가 느려요. 저희가 이런 거 해보면 거의 3.5는 한 5초에서 6초 사이에 답이 오는데, GPT-4는 거의 10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RAG 레그는 왜 똑똑한가? 이거의 핵심은 이 아까 저희가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얘가 뭘 한다고 그랬죠? 이 단어와 문장 사이 어떤 관계를 이해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기존 색인 방식으로 내가 72살인데 ATM 수수료는 얼마야? 그러면 지식 안에서 이 ATM이라는 단어를 찾아요. 그죠? 단어를 찾는데 그 단어가 없으면, 예를 들어 지식에는 ATM이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자동화 기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사전 작업 없이 해놓으면 못 찾습니다. 근데 이 RAG는 자기가 사전 학습할 때 ATM이라는 단어랑 자동화 기기가 유사하게 쓰이더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단어를 안 쓰더라도 이제 의미 정보 기반으로 지식을 검색해 오는, 그게 이제 RAG가 기존 방식이랑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내부 구축을 못하는 거죠. 내부 구축 못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GPU 많이 사서 이제 GPU가 많이 필요해서 그렇고, 보안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이 내부 구축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엔진 크기가 크기 때문에, 즉 파라미터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못하는 거면, 이 파라미터 크기를 좀 잘 맞춰가지고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오늘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많은 자료를 뒤져서 조사한 건데, 일단 파라미터가 1000억 개 이상 되는 거, GPT-3급이죠. 이거는 구축 불가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00억 개에서 700억 개 정도, 요런 것들은 GPU가 30장 필요합니다. GPU 30장,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다 A100 기준인데, A100이면 뭐 견적받으시면 4천만 원, 5천만 원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딜리버리가 52주 걸린다고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00개 정도 되면 이제 GPU 10장 정도 필요하고, 100억 개 내외 되면 GPU가 4장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타겟팅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10억 개면 한 GP도 한 장 정도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대충 한 요 정도면 그래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기존보다 좀 작잖아요, 파라미터. 그런 걸 이제 스몰 LLM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 풀로 읽으시면 돼요. 풀로 읽으면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스몰인지 라지인지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읽을 때 항상 스몰 LLM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스몰 라지 하시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파라미터로 좀 작은 걸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작은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또 요거 조사하느라고 몇 달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생성형 AI 엔진의 족보입니다. 족보. 저희 팀에도 보고 외우라 그랬는데 어쨌든 시작은 구글 큰형님께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2017년에 만들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쭉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는 GPT 계열로 쭉 가고 있고, 이 GPT 3.5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이 메타에서, 페이스북이죠, 메타에서 라마라는 걸 공개하고 나서부터 이 스몰 LLM 시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얘가 여기 보면 7B, 13B, 65B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제 파라미터 개수입니다. 이 파라미터 개수가 7B가 70억 개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우리가 말한 100억 개 미만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능은 GPT 3.5까지는 안 되는데 비슷한 것 같아라고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파라미터는 줄였는데 학습 데이터를 더 늘렸습니다, 라마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똑똑해진, 그러나 절대 GPT 3.5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실제로 여기 엄청 많은데 이걸 다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쓰려면 조건이 몇 개 필요하면, 첫째, 파라미터 100억 개 이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상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여야 됩니다. 그죠? 이거 라마는 상용 허용을 안 했어요. 그냥 연구용만 쓸 수 있고 기업에서 허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라마 계열은 한국어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일본어도 안 돼요. 그리고 이 베이스라인 모델,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끝말잇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인 튜닝이라든지 강화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대충 보면 여기 있는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알파카라든지 라마2도 영어는 안 되는데, 한국어는 안 되는데 라마2 코리안 버전이 얼마 전에 이제 이준범 개발자분께서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기업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이 코알파 같은데 질문을 때려서 뭐 인공지능이 뭐야, 이런 거는 답을 줍니다. 그럼 뭐 기계가 사람의 지식을 모방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콜센터잖아요. 콜센터에 있는 STT 텍스트 같은 걸 집어넣으면 전혀 해석을 못합니다. 이거 요약해줘 하면 못해요. 이게 지금 현재 오픈소스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파인 튜닝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할 때 이제 그 부제로 AI 제네레이티드 CC라고 썼는데, 뭐 이게 기존의 AI 베이스드 CC랑 뭐가 달라서 제가 이름을 쓴 거거든요. 이거 좀 다른 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AI 베이스드 CC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AI CC는 인코드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네레이티드는 디코더, 뭐 생성형인데, 기술을 좀 차치하고라도 차이가 뭐냐면, 기존 방식은 지식을 다 각각 만들어야 돼요. 챗봇 따로, 콜봇 따로, 어드바이스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지식은 아까 레그 방식으로 벡터DB에 별도로 저장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프롬프트나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러닝을 가지고 맞춤형 답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 재가공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 기반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이 아닌 형태로 A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축하는 아키텍처링도 좀 달라야 되고 접근 방식도 달라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5번 보면 너무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여전히 많이 느리고 비쌉니다. 예. 그럼 이제 이걸 할 때, 콜센터에 적용할 때 뭐 고민해야 되냐. 사실 제가 전략이라고 쓰긴 했지만 실제로는 선택해야 되는 고민거리들을 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LLM을 그 오픈 AI 같은 클라우드 걸 쓸 것이냐. 이게 뭐 바드라든지 구글에서 나온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걸 쓸 것이냐, 아니면 뭐 우리 회사에다가 스몰 LLM을 구축할 것이냐, 이런 거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식 베이스도 이 파라미터를 학습해서 지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챗GPT도 파인튜닝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할 것이냐, 아니면 레그 방식으로 벡터DB에다가 별도로 저장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쨌든 생성형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레그를 쓰고 뭘 해도 할루시네이션이 생깁니다. 뻥을 쳐요, 얘가.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세이프티 전략을 만들 것인가, 가드레일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제일 큰 게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성능입니다. 아직까지 GPU 최적화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가지고, 아까 학습할 때 GPU 한 장 필요하다 그랬는데 실제 서빙할 때, 서비스를 인퍼런싱 할 때도 GPU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명이 붙으면 그거 한 장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속도 느린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떤데 적용할 것인가 이런 거 이제 이게 이제 이 생성형 AI를 컨텍스트에다 적용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러면 이제 어디다 쓰면 되냐 이제 구체적인 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콜센터에서 AI 많이 쓰는 게 이제 음성보시나 TA 상담 어드바이저 많이 쓰죠. 음성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페르소나입니다. VUI 통해서 페르소나 쓰는 건데 지금은 하려면 뭐 예를 들어 상냥하고 친근한 페르소나 했다. 그 다음에 뭐 정중하고 뭐 전문적인 페르소나 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멘트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완전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생성을 쓰면 그런 걸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A 같은 경우도 QA 평가할 때 뭐 예를 들어 규칙 기반 정량 평가하는 거 특정 단어를 쓰면 돼 안 돼 가점 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의미나 맥락을 파악해서 점수 주는 거 못 하고 있어요. 뭐 제대로 응답을 했는데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을 했느냐 친절하게 응대했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 T에서 못 하거든요. 이런 것도 생성형은 의도나 맥락을 파악하기 때문에 평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담 어드바이저 이제 아까 뭐 전에도 보여주던데 요약한다든지 분류하고 이런 것들 이 후처리 시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가 해봤는데 스몰 LLM에서도 파인 튜닝을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답변 추천 아까 레그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일단 그냥 맛배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GPT-4만 쓴 겁니다. 그냥 따로 개발한 게 아니라 그냥 GPT-4. GPT-4에다 그냥 그 콜센터 통화 텍스트 STT를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그대로 여기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잠시만요. 이게 안 보이나? 하여튼 이게 그냥 STD 통화 텍스트입니다. 통화 텍스트를 그대로 놓고 그냥 야 이거 시나리오 플로우로 좀 그려줘 하면 이거 그려줍니다. 이거 그냥 GPT에서 돼요. 이거 3.5에서는 안 되고 4 유로로 쓰면 됩니다. 플러그인 쓰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상담 품질 평가를 하고 싶다. 우리 기준에 맞춰서 그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담 평가에서 인사말 제대로 했냐, 올바른 표현, 공감, 뭐 경청, 신속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시키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감이라든지 뭐 정확성, 특히 정확성은 고객 문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기존 TA에서는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지가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코를 넣었더니 또 다르게 평가를 해주고요. 이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프롬프트를 엄청나게 저희가 썼는데 요거 되게 좋은데 단점은 이제 비쌉니다. 이게 요거를 만약에 뭐 하루에 5만 콜 들어오는 은행에서 1년 동안 쓴다 그러면 GPT-4 API 비용만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좋지만 이제 비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ECL하고 상담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생성 AI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첫 번째가 상담 어드바이저에 실시간으로 답변 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어플리케이션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요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레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쓰면 좋은 게 이제 답은 답대로 지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출처를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뭐 피드백 같은 것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후처리 때 많이 쓰는 상담 요약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모델 코알파카, 라마토, KO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만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통화 텍스트 지금 저희가 한 거는 14,000개 정도 파인 튜닝 해가지고 했더니 요약도 잘 되고 목표도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를 이제 GPT 3.5, 4.0이랑 다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스몰 LLM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여정 같은 경우 또 되게 복잡하네요. 뭘 옴니채널 하면 이런 것도 이제 상담원을 보라고 만들어 놨는데 언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요약을 시켜서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거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현하려면 뭐 단순하게 스몰 LLM을 우리가 만들고 화면을 만드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뭐 예를 들어 기존의 지식이 이미지 형태일 수도 있고 테이블 형태일 수도 있고 PDF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세션 관리하고 API 이 LLM이 우리가 챗GPT 쓰면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걸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GPT API를 쓰거나 내가 만든 LLM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런 히스토리 관리, 세션 관리 이런 것들도 다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 조직은 기존의 룰의 지식이 아닌 이 프롬프트나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 혼자의 힘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만들고 있지만
뭐 더 전문적인 업체들도 많겠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과 협업해서 이런 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LLM 부분, 스몰 LLM 부분, 요거 지금 그 아까 LLM이 이제 그 끝말잇기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끝말잇기 하는 것만 갖고 따지면 GPT-1이 이미 사람을 능가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PT-2 가지고도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GPT-3가 아니라 뭐 다른 모델이라도 요약을 한다든지 콜센터 태스크에 맞는 그런 거 파인 튜닝 된 거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이제 수요해서 같이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 사항입니다. 이 생성형의 AI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눈으로 보시고 직접 평가하시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다 생성형 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생성형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비용, 리소스하고 그 다음에 응답 속도가 여전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실시간성이 필요하면 기존의 룰 베이스를 쓰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AI 프로젝트는 공통인데 AI를 도입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콜센터에서 현업 입장에서 어떤 KPI를 줄일 것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레거시 시스템, 기존의 룰 베이스 AI가 있으면 이거 생성이 되면 버려야 되냐 질문 많이 하시는데 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 구축하는데 뭐 몇 년 걸린 건데, 그죠? 그래서 이거 버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생성의 AI의 그라운드 트루스, 아까 참조할 수 있는 문서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 좀 더 성공적으로 생성형 AI를 이 콜센터에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내일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직 내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좀 설명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아까 창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인공지능 파라미터 늘리니까 뭐가 기능이 생겼는데 왜인지 몰라요. 이게 비슷한 게 한 3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769년도에 이 증기기관이 발명된 거는 1769년도에 발명됐어요. 제임스 와트가 만들어갖고 막 했죠. 근데 이게 석탄을 떼서 이 열을 내면 그 힘이 생긴다는 걸 알았는데 얼만큼 석탄을 떼면 얼만큼의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학적 물리적인 증명은 100년이 있다가 보츠만이 1877년도에 이거를 증명을 합니다. 100년 동안은 이게 왜 힘을 내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쓰고 있었던 거죠. 지금 생성형 AI도 저는 약간 그런 단계로 봅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왜 이게 되는지를 몰라요. 왜 이게 의미가 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를 접근하실 때는 항상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개발자나 이 전문가들 대화도 이 했던 거 위주로밖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이 도입을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은 이 경험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하시려면 먼저 하시는 게 빨리 이제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이제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